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3.1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1절에 어울리는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네. 2달 만에 만나 뵙는 분. 우리 재난님. 그렇죠. 근데 제가 왜 3.1절이랑 어울릴까요? 저희가 존경하는 유관순 누님과도 어찌 보면은 좀 비슷해 보이세요. 외모는 아니겠죠. 물론 유관순 언니의 외모를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머리 스타일이 좀 비슷한 거예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예. 혼행 전문가 재난님 왜 저희 방송에 안 나오냐. 저희한테 막 뭐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저도 빨리 찾아뵙고 싶었는데 예. 저도 일반 직장인이잖아요. 매번 이런 변명하는 거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연초에는 일이 좀 많아서 예. 바쁘게 지내다가 또 제가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데 원래 여기 함께 하기로 한 날 감기를 너무 심하게 걸려서 그런 목소리를 들려드렸다가는 당장 때려쳐라 할까봐 제가 겁이 나서 좀 몇 주를 늦추는 그런 양해를 좀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군요. 뭐 저희가 스트레스 줘서 감기 걸리신 건 아니셨죠? 그런가요? 저희 때문이었나요? 본 적이 없는데 뭐 스트레스야. 어찌됐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정말 너무 상투적인가요? 모든 일 술술 잘 풀리는 무술년 되시라는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뭐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네. 재난님한테는 뭐 좋은 일이 없으셨는지 벌써 복을 많이 받지 않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이 연초에 액땜인지 안 풀리네요. 그래서 빨리 여행을 가서 좀 이 스트레스를 좀 풀어버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4월이나 5월 중에 좀 장기 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셨나요? 거의 정했어요. 그 스페인 남부 쪽이랑 포르투갈을 좀 가서 한 달 정도 좀 처박혀 있을까 생각을. 한 달이요? 윤식당 뜨는데 제나식당 뭐 이런 거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저기 그쪽으로 가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거기는 스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대륙 쪽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령일 뿐이지 스페인 주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마드리드에서 아마 비행기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말고도 좋은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는 안 가게 될 것 같고 포르투갈이 아마 메인 목적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비행기 티켓은 안 끊었고요. 지금 계속 그때를 지금 타겟해서 지금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또 못 갈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네. 아니 근데 주변에서 이 혼행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 관련된 범죄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찌합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너 이제 혼자 여행 다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씩씩한 우리 혼행 여성들에게 많은 그 걱정거리를 안겨줬던 사건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국내 여행은 혼행으로 다니지 않아서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한국 게스트하우스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제가 누차 한인 민박을 많이 이용하시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편인데 한인 민박이 뭐 게스트하우스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상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해외에 가실 때 한인 민박도 똑같은 케이스가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거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것 때문에 좀 팁을 드리자면 저도 한인 민박을 꼼꼼하게 많이 뒤져보면서 일단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비즈니스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 구성원 스태프들이 가족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한 명씩 그냥 대학생들이 그냥 스텝으로 도와주는 케이스도 있고 부부가 하는 케이스도 있고 공부하러 오셔서 체코에 이제 프라하에서 한인민박에 있었던 그 부부는 음악 공부하러 오셨다가 이제 하면서 그 한인민박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또 혼자 오랫동안 어머니이셨는데 혼자 오랫동안 하셨던 분도 있고 그래서 후기나 어떤 전반적인 그런 그 사전에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시고 가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금요일마다 밤마다 비어 파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여행을 좀 더 알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뭐 어떤 음식을 주고 또 뭐 어떤
파티를 열어주고 어떤 유흥을 전해주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나 한인민박은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예, 그럼 피해야 되겠네요. 모르겠어요. 그게 또 그들의 어떤 문화이거나 아니면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혼자 가지 않고 뭐 여럿이 갈 때는 그런 게 재밌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예, 어쨌든 혼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꼼꼼하게 숙소 하나를 정하더라도 그래서 한인민박이 좀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호텔을 가셔야죠. 예,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너무 안타까웠고 예. 주변에 저도 덩달아서 걱정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걱정했어요. 네. 한동안 안 나오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참 계속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 예. 혹시 이제 외국 나가실 때 네네. 그 영화 보면은 왜 이렇게 전기로 기절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되나요? 그게 반입이 금지되겠죠, 당연히. 수화물에 넣으면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무기로 뭐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정신이 당하고 있는 정신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순식간이잖아요, 모든 사건들은. 그러니까요. 여성한테 호신술 가르쳐 주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호신술은 진짜 최후의 수단이지. 이거 믿고 하다가 오히려 더 당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완벽한 호신술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무기권에다가 오히려 그 무기로 더 당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밤늦게 다니지 말라는 거는 뭐 이 나라는 치안이 안전해서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뭐 간혹 몇 번 그런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저도 저녁에는 웬만해서 나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평소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갑이나 이런 거에 돈 좀 제발 많이 넣어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자랑할 일도 없고. 맞아요. 그 지갑 두둑하게 가져가봤자 그 타겟이 될 뿐이에요. 저도 스페인을 늦게 갔던 편이지만 왜 스페인을 늦게 갔냐면 그렇게 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고 막 이렇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갔었던 건데 갔다 온 그냥 저로서는 그냥 비슷비슷해요. 다 나라들마다 비슷한데 그들에게 타겟이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다니느냐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조심하는 거, 그리고 돈 많이 들고 다니지 말고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어필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구차하게 그렇게 막 관광객인 것처럼 표시내지 않는 거. 그쵸. 예, 옷, 그런 차림, 이런 것들 좀 그들과 일단 융화되는 패션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기본만 지켜도 괜찮고, 그 다음에 관광객인 거 티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행책, 지도, 이런 거 막 들고 다니면서 막 헤매고 다니고 이런 건 100% 나 지금 여기 모르니까 아주 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추리닝을 입고 다녀야 되겠어요. 추리닝 너무 동양인의 그게 아니지만 근데 뭐 추리닝도 예쁜 거 많으니까 저도 뭐 예쁜 추리닝은 많이 입고 다니니까요. 네. 삼선 스레빠 끌고. 삼선 스레빠는 외국에서 잘 몰라요. 그래요? 그 아디다스인 줄 알고. 맞아요. 자, 그렇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오늘 소개해 주실 곳도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밤늦게 다니지 않는데요 하면서 아차 싶긴 했어요. 이 야경이 관건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말라 그랬지. 밤늦게 다닐 때 주변에 이제 우리 좀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가야 되는 곳이고 야경이 어마어마한 곳이죠. 어디입니까? 바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동유럽권 쪽을 소개를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이쪽으로 좀 와보려고요.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일종의 그 동유럽권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중부 쪽에 있긴 하지만 보통 유럽 여행 간다 아니면은 뭐 유럽 여행으로 선호하시는 지역은 서유럽권이잖아요. 뭐 그렇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하면서도 일단 세계를 호령했던 그 강대국들이었기 때문에 볼거리도 일단 많고 즐길 거리도 배로 많은 곳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동화 같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들이 많은 곳이 이 동유럽이고 또 진짜 요즘 동유럽이 더 많이 뜨고 있기도 해요. 또 여행 웬만큼 갔다 왔다는 친구들은 이제 동유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중요시한 건 물가가 일반 서유럽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또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동유럽권으로 방향을 좀 틀어봤습니다. 보통 동유럽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체코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를 생각하는데 헝가리를 꼽으셨어요? 네, 헝가리 부분은 동유럽을 여행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헝가리가 좀 뭐랄까 좀 멀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좀 그래요. 네. 갔다 온 분들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좀 저는 일단 여행 철칙이 있는데 안 가본 곳을 좀 가보고자 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동유럽 스타트 처음 여행을 했을 때가 제가 조금 길게 휴가를 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서 그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횡단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어허. 예, 그것도 뭐 혼자였지만. 예예. 그래서 그 첫 스타트를 부다페스트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항상 동경해 왔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헝가리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수도인 거고 부다페스트가 아무래도 헝가리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이고 뭐 다른 데는 잘 안 가니까 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많이 듣긴 들어봤는데 어떤 곳일까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동유럽에서 일단 먼저 헝가리를 꼽았습니다. 그 환상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생기신 건 아니세요? 그 헝가리 쇼트트랙 선수가 너무 멋있던데. 산도르 리오인가? 네. 그러니까요. 윙크를 날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영화 배우더라고요. 네,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아, 헝가리라는 나라에 저런 인물이 있을 수 있나? 이러면서 헝가리는 뭘까? 헝가리의 뭐 대표적인 데는 뭐 어딜까?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것도 고민하면서 좀 이 여행지를 선정하는 것도 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이 부다페스트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오늘 시간은 더 공감이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프라하 못지않게 그럼요. 정말 괜찮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유럽 3대 야경으로 꼽히는 곳이 파리와 프라하와 부다페스트입니다. 근데 저는 단연코 그 야경, 유럽 3대 야경 중에서 부다페스트가 최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하. 어떠셨어요, 박PD님? 저는 다 좋아서 뭐 어디가 최고다 이런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야경, 체코를 제가 좀 한번 들렀던 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헝가리를 갔었구나. 이제 3대 야경을 따졌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저는 솔직히 물론 다 아름답죠. 네. 너무너무 아름답고 항상 멋진 곳이긴 한데 그래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부다페스트를 꼽겠습니다. 더 와닿는 이유는 있어요. 부다페스트에서만 배를 탔어 제가. 밤에 배를 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있죠. 네. 네. 배를 탔는데 음악도 나오고 양쪽에 이 연인들이 또 데이트를 하고 저는 이제 혼자 갔고 네네. 그러면서 참 이 감성적으로 변하더라고요. 파리 때도 유람선을 타시지 않으셨어요? 파리 때는 탔는데 바토무슈인가? 그 연기 냄새만 더럽게 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느낌이 다르죠. 그 야경을 좀 멋있는, 내가 지금 이 실제적인 상황을 보고 있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가고 싶다면, 저는 강추해드립니다. 그 유람선도 근데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네. 네네. 일단 부다페스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어떤 도시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앞서서 저만 그럴까요? 저는 부다페스트라고 했을 때 그냥 일단 몰랐고 그리고 매일 그러니까 마치 런던 같이 막 이렇게 안개에 껴있을 것 같고 안개가 짙게 껴있을 것 같고 그래요? 또 거리가 이렇게 좀 어둡고 사람들의 표정도 되게 차갑고 왜냐하면 영화 글루미 선데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 부다페스트의 경험은 그 영화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헝그리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언어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선입견을 갖지 말자 매번 다짐을 하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부다페스트 자체가 무겁고 어두웠었습니다. 그 헝가리의 헝은 훈조 갈 때 훈이죠. 맞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가리가 이제 평야 뭐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헝그리 하니까 그래서 헝그리한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부다페스트는 동유럽의 꽃 그리고 다뉴브의
진주 그리고 동유럽의 파리라는 그 세 개가 이름 지어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말만 들어도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독일 남부에서 시작해서 흑해로 흐르는 도나우강, 그러니까 다뉴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나우는 독일어고 다뉴브는 영어로 이제 같은 걸 명칭하고요. 그 도나우강이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9개 나라를 지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긴데 이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죠. 그래서 이 강이 4개의 수도를 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이고 그리고 도나우강이 지나가는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지녔다고 해서 이제 유럽의 진주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도나우강 이거는 우리가 음악으로서 더 잘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왈츠의 황제인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곡이고 그 거기에 도나우강은 이제 오스트리아를 흐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개의 나라를 지나는데 거기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도나우강을 표현한 곡이었대요. 그래서 아름다운 선율과 우아한 템포로 유명한 곡인데 그만큼 그 도나우강이 주는 이 동유럽권에 주는 이 이미지 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아름답고 푸른인데 부다페스트 와서는 글루무 선데이가 돼버렸어.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영화 다 보셨죠? 글루미 선데이. 실은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저 항상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저도 일단 부다페스트를 처음 접하게 된 게 이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부다페스트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고 일단 그걸 다 떠나서 영화의 주제곡이었던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곡 지금 이 방송이 지금 듣고 계신 틀어주실 거죠? 틀어야죠. 바로 가능해요. 휘파람을 부를 수가 있잖아. 이 노래가 너무너무 슬프고 그렇죠. 가슴을 후비잖아요. 진짜 우울해. 네, 진짜 우울하잖아요. 그 뭐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거기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당신을 잃으니 당신의 반쪽이라도 갖겠소. 네, 그래서 이것은 부다페스트의 한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되는데 한 여자를 3사람의 남자가 공유합니다. 그리고 뭐 우정도 나누고 거기서 나오는 증오와 복수로 이어지면서 결국 비극적인 파국을 맞는다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좀 많이 얽혀 있는 내용이고요. 개봉 이후에 100년 동안의 영화사에서 대부 아시잖아요. 대부에 이어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이제 개봉을 했었던 영화고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또 재개봉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름다움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음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영화가 나오고 OST가 나온 게 아니라 우울한 일요일을 뜻하는 이 글루미 선데이는 1930년대에 헝가리에서 발표된 노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음반이 출시된 지 8주 만에 헝가리에서 187명의 자살자가 나오고 전 세계에서 수십 명을 자살하게 했다고 해서 이 노래는 자살의 창가, 뭐 자살의 송가, 죽음의 송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유명했던 독일의 슈베리라고 하는 감독이 이 노래와 또 여러 가지 얽힌 실화를 소재로 해서 바르코프의 소설이라고 하는 우울한 일요일의 노래를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렇군요. 이 지금 음악을 듣고 있으시면 알겠지만 아리아리하게 가슴 후비는 이 노래가 사람을 그렇게 죽이게 했다라는 게 진짜일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87명의 자살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다고. 일단 처음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뭐 영혼을 파고드는 뭐 감미로운 애잔한 뭐 이런 곡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1936년에 헝가리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자살 사건들로 인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더라 뭐 이래서 이제 나라 전체에서 금지곡까지 내려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얘기들이 다 과장됐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음반 출시 8주 만에 187명이 자살했다라는 얘기는 헝가리는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원래 높은 곳이래요. 네. 그 높은 자살률을 가리켜서 자기들 스스로 헝가리인들은 헝가리의 슬픈 전통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배경과 글루미 선데이가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닐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금지곡을 시켰다, 금지시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고요. 근데 뭐 우연찮게 뭐 글루미 선데이 작사가의 여자친구가 자살했다느니 작곡가도 투신했다느니 뭐 이런 계속 곡 때문에 연관된 자살 얘기가 계속 많이 있어서 뭐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 노래도 마찬가지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곡들이 많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느낌이 애잔해요. 희한하게 밝은 왈츠임에도 불구하고 애잔하고 그래서 그런 슬픈 뭔가 애잔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런 오해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세계 어디를 가도요. 야경이 아름다운 곳, 또 강이 아주 멋지게 있는 곳, 아니면 물 위에 있는 다리가 아주 멋진 곳, 이런 곳은 자살이 많아요. 우리의 한강. 네. 그럼요. 한강에서 자살한 사람 적지 않잖아요. 마포대교 쪽. 예, 맞아요. 그리고 미국도 금문교. 네. 여기서 자살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뭐 이런 말씀 되게 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은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마지막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까운 얘기이긴 한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 영화에 나오는 부다페스트의 가장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이라이트 세체니 다리가 나옵니다. 부다페스트의 상징이고요. 세체니 다리가 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살을 부른다라는 그런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 그만큼 아름다워요. 그래서 야경의 거의 메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다리 자체가 다른 느낌, 다른 일반적인 다리보다는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렇거든요. 아니 근데 이 세체니 다리는 역사적으로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찌됐든 그 나라의 대표적인 다리들은 뭔가 좀 의미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부다페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부다 지역과 페스트 지역, 그래서 부다는 고지대고요. 평야지대를 페스트 지역이라고 해서 통합된 지명입니다. 원래 오랫동안 두 개의 도시로 존재하다가 세치니 백작이 도나우 강에 380m에 이르는 거대한 현수교 이 세치니 다리를 1872년에 놓게 되면서 두 도시가 통합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백작의 이름을 따서 세체니 다리라고 하고 통행세를 받았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뭐 1918년부터 무료로 통행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꾸 헝가리 아픔, 슬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참 많은 지배를 받아요. 침략도 많이 받고 그래서 헝가리가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이 세체니 다리 또한 폭발됐다가 1949년에 재건설되고 뭐 이런 과정들도 많이 거치게 되고 그걸 다 떠나서 부다페스트 자체가 거의 70% 이상이 파괴됐었던 도시였어요. 뭐 그 세계 대전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 때문에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아픔들이 서려 있는 그래서 세치니 다리 또한 그런 역사에서 함께 그 성장을 했던 그런 그 다리고요. 어찌됐든 이 두 지역이 통합이 돼서 동유럽 최대 도시가 된 게 이제 부다페스트이고 1991년도에는 이 부다페스트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건축물이라든지 유적에 질비해서 그래서 뭐 도나우의 진주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매우 위치가 좋아서 오스트리아 빈까지도 기차로 2시간 40분 그리고 체코 프라하까지는 뭐 야간 열차 가면 되고 그리고 뭐 폴란드 바르샤바는 조금 멀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 연결돼 있어서 동서유럽으로 통하는 열차나 버스 교통이 매우 잘 발달돼서 동유럽의 교통의 중심지로 이 부다페스트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수도 자체가 전체가 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찾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 마을, 그 지역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긴 부다페스트 자체가 근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체코의 프라하에 갔을 때도 느꼈고 여기 왔을 때도 느꼈는데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희한한 건 아니죠.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픈 역사도 역사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쟁으로부터 상처받았던 지역이나 혹은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다시 허물어뜨리고 없었던 것처럼 그런 아픈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부다페스트는 곳곳에 그런 침략의 아픔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납뒀어요. 특히나 부다 지역
있는 그 왕궁 옆에는 예. 총알을 받았던 그 전쟁 당시에 총알을 받았던 그 총알 바지 그 요새까지 그대로 다 놔뒀어요. 그리고 부다페스트가 얼마나 황폐화됐었고 그게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리얼하게 사진으로 그 요새에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었던 역사일 텐데 오히려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관광 자원이 돼서 이렇게 많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배웠던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알고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도블록 하나를 걸을 때도 느낌이 달라요. 아, 그랬어요? 생김새도 뭔가 다른 것 같고 뭐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이 도시 전체가 뭐 서울과 같이 좀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공항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시내에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할 것 같아, 이 도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내에 들어선 지 단 1초 만에 완벽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정말 화려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야경이 그 화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들어섰던 그 시간이 한 5시였나 6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명이 서서히 켜지면서 석양과 그 조명이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제 건물들이 조명이 살짝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석양도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춘 거긴 하죠. 예. 와, 정말 화려했고 일단 제일 놀랐던 건 사람들이 너무 활기찼어요. 열정적이었고 정열적인. 그러니까 사람들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더운 때 가가지고 사람들이 매우 더워서 이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날씨만큼 화려했고 웅장했고 그래서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그래서 제가 그 첫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제 3대 야경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화려하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헝가리 자체가 내륙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도나우 강이 건너기는 하지만 일단 완전히 그 가운데에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과거에 오스트리아라든가 러시아 등의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정말 외침이라든가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도시 전체가 70% 이상 날아간대요. 그래서 그 온갖 폐허, 상처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돼 있는데 대단한 거는 이들도 자국어를 써요. 그렇게 침략도 많이 받고 그렇죠. 폐허도 많이 왔는데 헝가리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질곡의 역사, 굴욕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도심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언어라든가 문화와 역사를 그대로 지켜왔다라는 것이 약간은 우리나라 같은 느낌. 그리고 헝가리가 아시아계예요. 그렇죠. 유럽권에서는 아시아계 민족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더 친근하고 짠했던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게 이제 훈족의 후손이다 보니 훈족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몽골족과 이제 사촌이라고 맞아요. 봐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랑 걔네가 현재 쓰는 말이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름도 우리나라처럼 성을 앞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예. 그쵸. 박성훈, 이국면 이렇게 성이 앞으로 온다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몰랐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음식도 비슷해요. 음식 입맛도 비슷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관광지 갈 때 커다란 중앙시장이 있어요. 그레이트 홀인가 거긴데 거기는 이제 옛날에 그 다이아네비도 방문했었고 주로 유명한 분들이 와서 보는 곳인데 그 음식들도 마늘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마늘, 고추 이런 거 써요. 그래서 음식도 저희한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부다페스트 그 여행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동유럽 쪽으로 갈 때 체코 프라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오스트리아도 너무 아름답지만 부다페스트가 좀 멀게 느껴진다고 해서 좀 이렇게 피가지 마시고 저도 부다페스트에서 스타트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난 뒤 빈으로 넘어갔어요. 기차 타고 그런 것처럼 보통은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렇게 보통 많이 움직이는데 어찌됐든 그런 코스로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헝가리 분들의 인상이나 이런 게 실제로 아시아계랑 좀 비슷해 보였었나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좀 그래도 외국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변했겠죠. 혼혈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근데 유심히 보면요, 있겠죠. 완전히 서구인 그런 얼굴과는 또 다릅니다. 그 쇼트트랙 선수도 보니까 약간 동양계 비슷하게 보였어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선입견, 어두울 거라는 그 선입견을 완전히 탈피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친근했고, 음식도 그냥 가까웠고, 그냥 아름다웠고, 그냥 재밌었고. 근데 다만 좀 불편했던 게 통화가 달라서 유로를 쓰지 않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괜찮아요. 물가가 싸니까. 그래서 저는 환전소에서 바꿨는데 보통 그러니까 헝가리,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가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통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 환전을 좀 하시잖아요. 제일 안전한 건 은행에 가셔서 하시는 게 환율도 좋고 괜찮대요. 근데 은행이 일요일날 이런 데 문 열지 않고 또 빨리 우리나라처럼 빨리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저는 환전소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길거리에 좋은 환율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괜히 그런데 휩쓸리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환전소에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여행 갈 때 뭐 물가도 따지지만 날씨가 어떤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날씨는 딱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라고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아하. 물론 이제 여름에는 30도 넘고 겨울에도 영하 10도로 떨어지고 제가 갔을 때는 6월에 갔었어요. 근데 낮에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그리고 6월인데 네, 우리나라도 여름 되면은 뭐 스콜 같이 요즘에 우리나라가 동남아 날씨가 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일단 저는 6월에 갔을 때 뭐 아침에 선선했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때 갔던 사진들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너무 있어요? 더워서 혼자 이러면서 찍은 게 있는데 어찌됐든 그냥 비슷하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있고 기온차가 조금 심한 편이긴 한데 왜냐면 대륙성이랑 해양성 기후가 같이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하실 때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여행 계획 세우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날씨 때문에 그게 참 옷 준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제나님은 그 도시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가보는 곳이 박물관이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부다페스트에서는 어떤 박물관을 볼 수가 있나요? 부다페스트에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물관을 가지는 못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 부다 지역 전체가 그냥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전체가? 그냥 거기 들어가서 뭐 하나를 더 유물을 더 보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도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그 부다 지역 자체가 약간 그 왕궁, 옛날의 왕궁, 옛날 그 고전적인 중후한 그 분위기가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족이나 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페스트 지역은 일단 상인들이 활동했던 그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다 지역은 언덕에 좀 이렇게 높이 있기 때문에 고대 뭐 군사 기지로 개발이 돼서 이제 왕궁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가 그냥 역사적 유물과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박물관 가봤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무슨 박물관인지는 당연히 모르고 왕궁에 있는 데 가셨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부다페스트에서 제일 유명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봤더니 예전 왜 우리 중세 시대에 보면 기사 많이 나오죠. 그렇죠. 갑옷 입고 칼 들고 있는 그 기사와 관련된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요. 아마 국립박물관 가시지 않나요? 페스트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 그건 저도 갔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제발 여행 갈 때는 공부 많이 하고 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도 그때는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박물관 좀 지루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지루했어요. 조금 지루해서 부다 지역에 있는 왕궁도 박물관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페스트 지역에 있던 국립박물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반 박물관은 조금 지루해서 빨리 나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여기 헝가리 갔을 때 거기 이제 현지인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과 정말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요? 일단 면적. 면적도 우리 한국과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시아계이다 보니 우리랑 외모도 비슷한 분이 실제로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혼혈이 이제 많으셨지만 느낌은 있죠. 그리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참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유대인이 대다수라고는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14명이나 나왔고 헝가리에서요? 네, 일단 비타민 C를 발견했고 임플란트를 고안했고 볼펜을 발견했고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를 만든 나라래요. 헬리콥터는 못 만들고요? 그렇지.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야, 정말 몰랐다. 많이 안 알려진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의외로 이 헝가리나 폴란드
뭐 불가리아 이런 맞아요. 데가 기초 과학이 튼튼해요. 네. 그렇죠. 체코 같은 데도 우리가 독립운동했었을 때 체코 가서 무기를 사왔었잖아요. 요 동유럽 쪽이 의외로 과학기술이 발달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퀴리 아줌마 네. 폴란드뿐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동유럽 쪽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기술되어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유럽이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공산주의 쪽 그러니까 동유럽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오늘 뭐 동유럽권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렇대요. 구분이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동유럽을 정확하게 어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동유럽 하면 그냥 지역으로 나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일단 뭐 물론 지리적인 의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냉전 시대의 동구권을 이제 지칭을 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지만 역사적으로 동유럽을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고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아마 그 얘기가 가장 많을 거예요. 예전에 오스트리아 왕국이 있었거든요. 오스트리아 왕국이 지배했었던 그 지역 자체가 동유럽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 예. 그게 참 안타깝고. 그리고 그 오스트리아 왕국이요 한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왕국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헝가리가 잘 나가긴 했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는. 네, 그래서 어찌됐든 동유럽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동유럽 이렇게 나누는 개념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고 또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뭐 서유럽 쪽은 너무나 많이들 가고 그러니까 일단 뭐 크로아티아도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뭐 슬로바키아 이쪽도 너무 관심 많이 가지고 근데 안 가다 보니까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게 조금 걸리긴 한데 이제 또 우리의 목적은 그런 거잖아요. 안 알려진데 빨리 갔다 와가지고 알려주는 게 또 저의 몫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기회만 되면 가고 싶은 곳이 이제 동유럽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기자를 오래 해서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세계 곳곳을 많이 가본 편인데 저는 많이 못 가봤어요. 다 박 PD가 가봤지. 스위스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말이야. 나 거기는 못 가봤는데. 동유럽은 본인이 갔다 와 놓고선. 근데 이렇게 다녀보면요. 파리, 런던 또 갈래? 부다페스트나 프라하 또 갈래? 그럼 저는 부다페스트나 프라하를 갈 거예요. 아하. 일단 일반인들이 많이 가는 거 별로 재미도 없고. 맞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면 돼 그냥. 다 나와 유튜브에.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많이 보고 가면 그 본 거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서 안 알려진 곳에 가서 내가 발견을 하는 기분도 좋고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좋다더라 강추하는 거 물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강추해드리긴 하지만 그냥 일단 듣고 또 본인이 찾아보고 끌리는 대로 가야지 계속 누가 좋다더라 아니면 많이 가더라 뭐 많이 가니까 나도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여행을 다녔다가는 실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정도면 엄청난 곳이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좋다라고 하면 뭐 책자나 전반적인 거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견한 예로 제가 스페인 결정을 할 때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전체 일정에서 한 3분의 1을 바르셀로나에 있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바르셀로나는 제 타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냥 안달루시아 지방이었던 거예요. 남부 지방.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 속에 남부를 넣은 이유는 저는 바르셀로나 다시 갈 생각 없거든요. 그냥 그런 것처럼 남이 좋다고 해가지고 가면 나랑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행을 할 때는 여행지를 정할 때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시간, 돈 다 이렇게 절약해서 가는 거니까 좀 많이 공부해보고 많이 찾아보고 나한테 어떤 곳이 맞는가를 좀 잘 생각해보고 떠나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제나님으로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작 저희가 부다페스트 여행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한 것 같아요.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엔 반갑게도요. 다음 시간이 바로 내일이죠. 그렇죠. 예, 3월 1일, 2일 연휴가 꼈기 때문에요. 내일 바로 제나님의 부다페스트 여행 본격적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네요. 네, 그럼 기다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3.1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1절에 어울리는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네. 2달 만에 만나 뵙는 분. 우리 재난님. 그렇죠. 근데 제가 왜 3.1절이랑 어울릴까요? 저희가 존경하는 유관순 누님과도 어찌 보면은 좀 비슷해 보이세요. 외모는 아니겠죠. 물론 유관순 언니의 외모를 제가 그거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머리 스타일이 좀 비슷한 거예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예. 혼행 전문가 재난님 왜 저희 방송에 안 나오냐. 저희한테 막 뭐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저도 빨리 찾아뵙고 싶었는데 예. 저도 일반 직장인이잖아요. 매번 이런 변명하는 거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연초에는 일이 좀 많아서 바쁘게 지내다가 또 제가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데 원래 여기 함께 하기로 한 날 감기를 너무 심하게 걸려서 그런 목소리를 들려드렸다가는 당장 때려쳐라 할까봐 제가 겁이 나서 좀 몇 주를 늦추는 그런 양해를 좀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군요. 뭐 저희가 스트레스 줘서 감기 걸리신 건 아니셨죠? 그런가요? 저희 때문이었나요? 본 적이 없는데 뭐 스트레스야. 어찌됐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정말 너무 상투적인가요? 모든 일 술술 잘 풀리는 무술년 되시라는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뭐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재난님한테는 뭐 좋은 일이 없으셨는지 벌써 복을 많이 받지 않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이 연초에 액땜인지 안 풀리네요. 그래서 빨리 여행을 가서 좀 이 스트레스를 좀 풀어버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4월이나 5월 중에 좀 장기 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셨나요? 거의 정했어요. 그 스페인 남부 쪽이랑 포르투갈을 좀 가서 한 달 정도 좀 처박혀 있을까 생각을. 한 달이요? 윤식당 뜨는데 제나식당 뭐 이런 거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저기 그쪽을 가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거기는 스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대륙 쪽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령일 뿐이지 스페인 주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마드리드에서 아마 비행기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말고도 좋은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는 안 가게 될 것 같고 포르투갈이 아마 메인 목적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비행기 티켓은 안 끊었고요. 지금 계속 그때를 지금 타겟해서 지금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또 못 갈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네. 아니 근데 주변에서 이 혼행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 관련된 범죄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찌합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너 이제 혼자 여행 다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씩씩한 우리 혼행 여성들에게 많은 그 걱정거리를 안겨줬던 사건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국내 여행은 혼행으로 다니지 않아서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한국 게스트하우스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제가 누차 한인 민박을 많이 이용하시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하는 편인데 한인 민박이 뭐 게스트하우스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상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해외 가실 때 한인 민박도 똑같은 케이스가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거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것 때문에 좀 팁을 드리자면 저도 한인 민박을 꼼꼼하게 많이 뒤져보면서 일단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비즈니스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 구성원 스태프들이 가족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한 명씩 그냥 대학생들이 그냥 스텝으로 도와주는 케이스도 있고 부부가 하는 케이스도 있고 공부하러 오셔서 체코에 이제 프라하에서 한인민박에 있었던 그 부부는 음악 공부하러 오셨다가 이제 하면서 그 한인민박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또 혼자 오랫동안 어머니이셨는데 혼자 오랫동안 하셨던 분도 있고 그래서 훅이나
어떤 전반적인 그런 그 사전에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시고 가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금요일마다 밤마다 비어 파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여행을 좀 더 알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뭐 어떤 음식을 주고 또 뭐 어떤 파티를 열어주고 어떤 유흥을 전해주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나 한인민박은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예, 그럼 피해야 되겠네요. 모르겠어요. 그게 또 그들의 어떤 문화이거나 아니면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혼자 가지 않고 뭐 여럿이 갈 때는 그런 게 재밌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예, 어쨌든 혼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꼼꼼하게 숙소 하나를 정하더라도 그래서 한인민박이 좀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호텔을 가셔야죠. 예,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너무 안타까웠고 예. 주변에 저도 덩달아서 걱정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걱정했어요. 네. 한동안 안 나오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참 네. 계속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 예. 혹시 이제 외국 나가실 때 네네. 그 영화 보면은 왜 이렇게 전기로 기절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되나요? 그게 반입이 금지되겠죠, 당연히. 수화물에 넣으면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무기로 뭐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거를 갖다가 그 할 수 있는 정신이 당하고 있는 정신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순식간이잖아요, 모든 사건들은. 그러니까요. 여성한테 호신술 가르쳐 주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호신술은 진짜 최후의 수단이지. 이거 믿고 하다가 오히려 더 당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완벽한 호신술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무기권에다가 오히려 그 무기로 더 당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밤늦게 다니지 말라는 거는 뭐 이 나라는 치안이 안전해서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뭐 간혹 몇 번 그런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저도 저녁에는 웬만해서 나가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평소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갑이나 이런 거에 돈 좀 제발 많이 넣어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자랑할 그렇죠. 일도 없고. 맞아요. 그 지갑 두둑하게 가져가봤자 그 타겟이 될 뿐이에요. 저도 스페인을 늦게 갔던 편이지만 왜 스페인을 늦게 갔냐면 그렇게 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고 막 이렇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갔었던 건데 갔다 온 그냥 저로서는 그냥 비슷비슷해요. 다 나라들마다 비슷한데 그들에게 타겟이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다니느냐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그렇죠. 조심하는 거, 그리고 돈 많이 들고 다니지 말고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어필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구체하게 그렇게 막 관광객인 것처럼 표시내지 않는 거. 아, 그쵸. 예, 옷, 그런 어떤 그런 차림, 이런 것들 좀 잘, 그들과 일단 융화되는 패션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기본만 지켜도 괜찮고, 그 다음에 관광객인 거 티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행책, 지도, 이런 거 막 들고 다니면서 막 헤매고 다니고 이런 건 100% 나 지금 여기 모르니까 아주 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추리닝을 입고 다녀야 되겠어요. 추리닝 너무 동양인의 그게 아니지만 근데 뭐 추리닝도 예쁜 거 많으니까 저도 뭐 예쁜 추리닝은 많이 입고 다니니까요. 네. 삼선 스레빠 끌고. 아, 삼선 스레빠는 외국에서 잘 몰라요. 그래요? 그 아디다스인 줄 알고. 맞아요. 자, 그렇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오늘 소개해 주실 곳도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밤늦게 다니지 않는데요 하면서 아차 싶긴 했어요. 이 야경이 관건인데. 야경이 그러니까요. 관건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말라 그랬지. 밤늦게 다닐 때 주변에 이제 우리 좀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가야 되는 곳이고 야경이 어마어마한 곳이죠. 어딥니까? 바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하. 제가 동유럽권 쪽을 소개를 제대로 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이쪽으로 좀 와보려고요.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일종의 그 동유럽권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중부 쪽에 있긴 하지만 보통 유럽 여행 간다 아니면은 뭐 유럽 여행으로 선호하시는 지역은 서유럽권 있잖아요. 뭐 그렇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하면서도 일단 세계를 호령했던 그 강대국들이었기 때문에 볼거리도 일단 많고 즐길 거리도 배로 많은 곳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동화 같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들이 많은 곳이 이 동유럽이고 또
진짜 요즘 동유럽이 더 많이 뜨고 있기도 해요. 또 여행 웬만큼 갔다 왔다는 친구들은 이제 동유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중요시한 건 물가가 일반 서유럽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또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동유럽권으로 방향을 좀 틀어봤습니다. 보통 동유럽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체코나 오스트리아 뭐 이런 데를 생각하는데 헝가리를 꼽으셨어요? 네. 헝가리 부분은 동유럽을 여행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헝가리가 좀 뭐랄까 좀 멀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좀 그래요. 네. 갔다 온 분들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좀 저는 일단 여행 철칙이 있는데 안 가본 곳을 좀 가보고자 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동유럽 스타트 처음 여행을 했을 때가 제가 조금 길게 휴가를 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서 그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횡단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어허. 예, 그것도 뭐 혼자였지만. 예. 그래서 그 첫 스타트를 부다페스트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항상 동경해 왔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헝가리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수도인 거고 부다페스트가 아무래도 헝가리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이고 뭐 다른 데는 잘 안 가니까 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많이 듣긴 들어봤는데 어떤 곳일까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동유럽에서 일단 먼저 헝가리를 꼽았습니다. 그 환상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생기신 건 아니세요? 그 헝가리 쇼트트랙 선수가 너무 멋있던데. 산도르 리오인가? 네. 그러니까요. 윙크를 날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영화 배우더라고요. 네,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아, 헝가리라는 나라에 저런 인물이 있을 수 있나? 이러면서 헝가리는 뭘까? 헝가리의 뭐 대표적인 데는 뭐 어딜까?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것도 고민하면서 좀 이 여행지를 선정하는 것도 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이 부다페스트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오늘 시간은 더 공감이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프라하 못지않게 그럼요. 정말 괜찮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유럽 3대 야경으로 꼽히는 곳이 파리와 프라하와 부다페스트입니다. 근데 저는 단연코 그 야경, 유럽 3대 야경 중에서 부다페스트가 최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하. 어떠셨어요, 박PD님? 저는 다 좋아서 뭐 어디가 최고다 이런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야경, 체코를 제가 좀 한번 들렀던 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헝가리를 갔었구나. 이제 3대 야경을 따졌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저는 솔직히 물론 다 아름답죠. 네. 너무너무 아름답고 항상 멋진 곳이긴 한데 그래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부다페스트를 꼽겠습니다. 더 와닿는 이유는 있어요. 부다페스트에서만 배를 탔어 제가. 밤에 배를 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있죠. 네. 네. 배를 탔는데 음악도 나오고 양쪽에 이 연인들이 또 데이트를 하고 저는 이제 혼자 갔고 네네. 그러면서 참 이 감성적으로 변하더라고요. 파리 때도 유람선을 타시지 않으셨어요? 파리 때는 탔는데 바토무슈인가? 그 연기 냄새만 더럽게 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느낌이 다르죠. 그 야경을 좀 멋있는, 내가 지금 이 실제적인 상황을 보고 있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가고 싶다면, 저는 강추해드립니다. 그 유람선도 근데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네. 네네. 일단 부다페스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어떤 도시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앞서서 저만 그럴까요? 저는 부다페스트라고 했을 때 그냥 일단 몰랐고 그리고 매일 그러니까 마치 런던 같이 막 이렇게 안개에 껴있을 것 같고 안개가 짙게 껴있을 것 같고 그래요? 또 거리가 이렇게 좀 어둡고 사람들의 표정도 되게 차갑고 왜냐하면 영화 글루미 선데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 부다페스트의 경험은 그 영화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헝그리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언어 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선입견을 갖지 말자 매번 다짐을 하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부다페스트 자체가 무겁고 어두웠었습니다. 그 헝가리의 헝은 훈조 갈 때 훈이죠.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가리가 이제 평야 뭐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헝그리 하니까 그래서 헝그리한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부다페스트는 동유럽의 꽃
그리고 다뉴브의 진주, 그리고 동유럽의 파리라는 그 세 개가 이름 지어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말만 들어도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독일 남부에서 시작해서 흑해로 흐르는 도나우강, 그러니까 다뉴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나우는 독일어고 다뉴브는 영어로 이제 같은 걸 명칭하고요. 그 도나우강이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9개 나라를 지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긴데 이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죠. 예. 그래서 이 강이 4개의 수도를 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이고 그리고 도나우 강이 지나가는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지녔다고 해서 이제 유럽의 진주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